민사소송법 13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적시제출주의 242쪽입니다. 자, 적시제출주의라 하면 당사자는 공격 방어 방법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제 적시제출주의라고 해요. 이제 그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수시 제출주의, 법정 순서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시 제출주의는 제출 시기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아무 때나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시 제출주의이고요. 법정 순서주의는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시기를 법률로 정해놓고요. 만약에 그 시기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법정 순서주의 이런 게 있는데, 이 적시 제출주의는 수시 제출주의와 법정 제출주의의 법정 순서주의의 한 중간 입장, 중간적인 입장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무슨 법이 제출 시기를 딱 정해놓아서 그 제출 시기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뭐 실권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런 적시 제출주의가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에 관한 원칙인데요. 이런 적시 제출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사소송법의 규정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첫째,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기간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재판장은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한 공격 방어 방법에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제출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정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피고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떠한 뭐 증거를 신청을 해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때 이제 피고의 의견을 물어보겠죠. 피고, 뭐 다음 기일까지 증거 신청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다음 기일까지 지금 뭐 어떤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기간을 이렇게 제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면 예외다. 근데 이렇게 정해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판사님들이 성격이 좋으셔서 이렇게 엄격하게 실권 제재를 가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가 있어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방어 방법을 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때에는 그와 같은 공격 방어 방법을 실기에 늦었다고 배척할 수 있다. 이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인데 실무에서는 별로 없어요. 실기에 공격 방어 방법을 늦게 제출했다고 각하하거나 그런 예는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한번 각하 요건 한번 보자. 첫째, 시기에 늦게 이제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했어야 된다. 이렇게 시기에 늦었다는지 여부는 1심과 2심을 통틀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 항소심을 통틀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변론 경과로 보아 그 이전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출한 거, 이걸 늦게 제출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때 1심과 2심을 통틀어서 시기에 늦었는지 여부를 따진다. 근데 243쪽의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상계항변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상계항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고가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지금 빌린 돈 1억 원 갚으라고 하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빌렸냐 돈을, 이러면서 피고가 다툰단 말이죠.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다투면서 이제 피고가, 그래 좋아, 설령 원고 네 말대로 내가 너한테 빌린 돈 1억 원이 있다면, 야, 너 나한테 외상으로 물건 가지고 가고 물품 대금 안 줬잖아. 그러면 물품 대금 채권 1억 원을 가지고 내가 이거 퉁치겠다. 이게 상계항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 상계항변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원고의 채권도 만약에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채권도 소멸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내가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도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계항변은 함부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계항변을 이걸 이제 출혈적 방어 방법이라 그러는데 너 죽고 나 죽는 거죠. 너 죽고 나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계항변은 조기에 제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계항변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 가서 그것도 이제 가정적 항변으로 제출을 하죠. 마지막에 가서. 설사, 가사, 예비적 항변,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도 그거에 대응하는 반대 채권인 뭐 물품 대금 채권이 있으니까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뭐 소멸시키기로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상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계항변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제출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도 마찬가지죠. 그 원고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피고 측에서 열심히 다투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다툴 게 없으면 그래 좋아. 네, 하여튼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치고 그럼 너 이 건물 사가지고 가. 이렇게 마지막에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계항변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는 조기에 제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보면 244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상계항변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한 것이 명백하거나 또는 소송 지연의 수단으로 행사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는 환송 전 원심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온다.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선고되고 상고를 했어. 그래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상계항변을 행사하는 건 이건 너무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이라는 거죠.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상계항변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시기에 늦었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당사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된다. 중과실이 있는 걸 추정된다. 단순한 경과실만으로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이유로 각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을 갖고 고의나 중과실로 늦게 제출했어야 된다 이거죠. 245쪽 한번 보시죠. 소송 완결이 지연돼야 된다. 그러니까 공격 방어 방법을 늦게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을 심리를 하려면 이것을 각하할 때보다 소송 완결이 늦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송 완결이 지연돼야 된다. 비록 늦게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에 관한 증거 조사가 끝나서 뭐 소송 완결이 늦어질 염려가 없다. 소송 완결이 지연된 염려가 없다고. 그러면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245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 하여도 이미 그 공격 방법에 관한 증거 조사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뭐 그 공격 방어 방법을 심리한다고 소송 완결이 더 늦춰질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주면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 기일 범위 내에서 다른 사유로 기일의 속행이 필요한데 그 기일 내에서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면 늦게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의 심리 때문에 소송 완결이 지연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각하,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할 수 없다는 거예요. 245쪽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보시죠. 법률상 주장. 우리 이제 공격 방어 방법 중에 법률상 주장이 있는데요. 법률상 주장, 원래 법률의 해석 적용으로는 누가 갖는 거예요? 판사가 갖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주장 같은 데는 무슨 뭐 따로 증거조사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주장에 대해서는
이건 무슨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될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사실 각하될 여지가 없죠. 그 판사가 알아서 법률을 해석 적용해서 판단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당해 기일에 즉시 증거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신청, 이런 경우에는 소송 완결이 늦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률상 주장이나 당해 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신청 같은 경우는 시기에 늦게 제출됐다 하더라도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되지 않는다. 다음 각하 절차 한번 보죠. 자, 245쪽 맨 밑에 줄을 한번 봐요. 각하 결정은 중간적 재판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 이 자체에 대해서 독립해서 항고할 수는 없고요.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을 해야 된다. 종국 판결에 대한 상소와 함께 불복해야 한다. 다음에 이제 성명에 불응한 공격 방어 방법을 각하했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적시 제출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 민사소송법의 제도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 기간 제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명에 불응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예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성명권 또는 성명 처분을 하였음에도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성명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하나 빠졌어요. 여기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방어 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각하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공격 방어 방법의 제출을 각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명에 불응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예요. 기타 이제 적시 제출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다른 어떤 제도로는 뭐가 있냐면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할 수 있는 것도 적시에 제출하도록 답변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도록 하는 거고요. 임의 관할 위반이라든지 소송비용 담보 제공, 중재 합의 존재와 같은 항변은 뭐예요? 본안에 관한 변론 전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적시 제출주의와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적시 제출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적시 제출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에 이제 변론의 준비 한번 보자. 준비서면은 우리 그 703쪽 한번 보세요. 703쪽. 우리 교재 703쪽에 보면 준비서면 견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준비서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서면에서 사건,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해놓고 이제 준비서면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서 내요. 그러니까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고와 피고 간에 이제 서면 공방이 벌어지는데 이때 할 때는 원고가 제출한 것이거든 피고가 제출한 것이든 이게 제출한 서면은 다 준비서면이라고 해요. 준비서면. 자, 이 준비서면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일에 구술로 하고자 하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을 그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준비서면에 내가 어떤 사실상 주장을 적어서 그 다음에 어떤 뭐 증거 신청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죠. 그런데 아까 이제 구술 심리주의 때문에 준비 서면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했다고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기일에 가서 구술로 진술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장한 것이 된다 그랬죠. 그건 얘기가 여기 있네요. 준비 서면은 변론의 예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송 자료가 되지 못하며 변론에서 당사자가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한 때 비로소 소송 자료가 된다. 그리고 247조
의 부분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 보면 합의부 사건에서는 준비 서면의 제출이 필수적이지만 단독 사건에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당연히 단독 사건에서 준비 서면 내야죠. 단독 사건에 준비 서면 안 내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내는 거예요. 이거는 준비 서면 당연히 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술 심리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정에 구술로 주장하고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람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글로 정리하면 간단 명료해지는데 말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조리 있게 이렇게 딱 말하려는 요즘은 딱 말하면 좋은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 보면 이거 재판 못 끝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사건 지금 우리 그 민사소송법에서는 합의부 사건에서는 반드시 준비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단독 사건에서는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단독 사건에 당연히 준비 서면 내야죠. 실무에서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준비 서면을 내요. 근데 이제 법률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객관식 시험 문제나 이런 데는 이렇게 나오죠. 자,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보면 준비 서면의 일종인 답변서도 준비 서면의 일종이죠.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을 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고 없는 사실 주장 금지 한번 보시죠. 248조. 준비 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 서면에 적어서 낸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준비 서면에 적어서 상대방한테 그건 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 서면에 적은 내용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가 있어요. 주장한 것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준비 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 변론에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은 준비 서면에 적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어요. 뭐 상대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게 뭐예요? 상대방 주장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이런 거야 뭐 상대방도 당연히 예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송까지 간 거지. 그거 다 인정하면 그 소송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또 증거 신청은 어떠냐? 증거 신청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 신청은 준비 서면에 적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냐. 그리고 또 법률상 진술. 여기서 이제 사실 주장이 금지되는 거지 법률상 주장이 금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 진술은 준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래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할 수 있다. 다음에 준비 서면 제출의 효과가 있는데 뭐 자백 간주, 진술 간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 그 어떤 소송법적 효과 살펴볼 때 우리가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한번 보면요.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 준비 서면을 제출해서 상대방에게 송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하면 준비 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백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자백 간주고요. 진술 간주는 당사자가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준비 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이거는 이제 내가 준비 서면을 내고 결석한 경우에 판사가 그냥 내가 결석했더라도 마치 출석해서 진술한 것을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진술 간주예요. 네, 실권료 배제. 변론 준비 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은 실권되지 않고 변론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변론 준비 기일, 우리 변론 기일에 앞서서 변론 준비 절차가 열릴 수가 있어요. 변론 절차에 앞서서 그때 이제 변론 준비 절차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이제 일반적으로 변론 준비 절차들은 변론 준비 기일은 다 잡혀요. 근데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때 이 변론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은 변론에 제출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원칙적인 거예요. 우리가 변론 준비 기일 좀 이따 보죠. 변론 준비 절차. 이건 이제 실권료라고 하는데 이런 실권료의 제재가 있는데 변론 준비 절차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 준비 서면에 적었어. 근데 변론 준비 기일에서 뭐 내가 뭐 진술하지 않았다든지 주장하지 않은 이런 사항은 실권되지 않고 변론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한 다음에는요, 원고가 소를 취하려면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 서면 제출의 효과고요. 자, 그 다음 변론 준비 절차 한번 보죠. 변론 준비 절차. 자, 변론 절차에 앞서서 변론 준비 절차가 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변론 준비 절차는 뭐냐면 변론 기일에 앞서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관계를 뚜렷하게 하는 절차이다. 이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게 과거에는요, 변론 준비 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과거에는 변론 준비 절차가 먼저 열렸어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변론 절차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변론 준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 변론 절차에 앞서서 열리는 절차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론 절차에 가보면요, 변론 기일날 가보면 우리가 뭐 구술 심리주의네 뭐네 이렇게 돼 있지만 거의 그 서면 위주의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건 하나당 배정된 시간이 뭐 10분, 15분이에요. 10분, 15분. 그거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 사건 호명하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불러다 놓고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체크해보고 그냥 넘어간다고 시간이 그렇게밖에 허용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좀 당사자의 어떤 충분한 주장이나 이런 걸 들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러지. 그리고 또 공개된 법정에서 하잖아. 공개된 법정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도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제 변론 준비 절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공개 절차예요. 비공개 절차. 뭐 변론 준비실에서 열리기도 하고, 뭐 조그만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이런 데는 판사실에서 하기도 해요. 판사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변론 준비 절차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절차고, 그때 열리는 변론 준비기일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건 하나당 배당된 시간이 그래도 한 서울 같은데 큰데도 한 20분, 30분 줘요. 한 20분 정도 줄걸요. 그렇게 20분, 30분 주고, 아니 예전에 원칙적인 절차였을 때 뭐 지방 같은 데는 1시간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장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론 준비 절차를 과거에 거치도록 한 이유는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래서 주장이라든지 이런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뭘 증거 신청을 할지 당사자 간의 논의 끝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증인신문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근데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중에 꼭 필요한 증인. 예를 들어 원고가 본인이 증인 뭐 3명 증인 신청하겠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3명이 다 입증 취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중에 이제 한 사람만 딱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증거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요. 이런 절차예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사건을 아주 콤팩트하게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변론 절차로 들어가면 재판을 빨리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변론 준비 절차를 원칙적인 절차 반드시 거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변론 절차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제도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변론 절차가 잘 운영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변론 준비 절차, 워밍업 하는 절차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가 열의를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또 판사가 적극적으로 막 리드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변론 준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옥상옥이 됐어요. 옥상옥. 불필요한 절차가 됐어요. 오히려 변론 준비 절차 때문에 재판이 지연이 돼.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은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론 절차로 들어가는데,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이건 쟁점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는 바로 변론 절차를 가는 것보다 변론 준비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어요. 바꿨어요. 그게 이제 변론 준비 절차.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는 변론 절차에 앞서서 열리는 절차인데 어떤 당사자의 주장,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정리하는 이런 절차예요. 그래서 249쪽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 보면요. 변론 준비 절차는 변론의 앞선 절차이지 변론 절차의 일부는 아니다. 따라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수집된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는 변론에서 진술되거나 변론에 상정되어야 심판 자료가 된다. 자,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 한번 보죠. 250쪽이에요. 변론 준비 절차의 진행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변론 준비 절차에서. 근데 변론 준비 절차에서 증거 조사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증거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증인 신문이라든지 당사자 신문은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5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변론 준비 기일은 비공개로 준비 절차실 또는 신문실에서 자유롭게 진행한다. 그 다음 그 밑에 단락 한번 보시죠. 변론 준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변론 기일에서 당사자 불출석에 관한 법리가 준용된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번 주차는 아니고 다음 주차 강의 때 살펴볼 텐데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결석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자백간주, 진술간주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당사자 쌍방이 결석한 경우 소치와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변론 기일에서 당사자 결석에 따른 이런 법리가 변론 준비 기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변론 준비 절차의 종결을 한번 보죠.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붙인 뒤 6개월이 지났어요. 이런 경우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절차를 종결하고 바로 변론 절차로 넘어가라는 거죠. 당사자가 기간 내에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변론 준비 절차를 열었는데 당사자가 영 호응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괜히 변론 준비 절차를 계속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종결된다는 거예요. 변론 준비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는데 당사자가 출석도 안 해. 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변론 절차로 들어가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실권효 이렇게 했는데요. 변론 준비 기일을 연 경우 그 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은 그 뒤 변론에서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제 변론 기일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변론 기일에 이제 구술로 진술해야 되죠. 이렇게 제출하지 않은, 주장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은 그 뒤 변론에서 제출하지 못해요. 이건 막강하네요. 이게 막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걸 이 실권효 제재라고 하는데 이 실권효 제재를 엄격하게 안 했어요. 만약에 이거 엄격하게 했다면 내가 보기에는 변론 준비 절차가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성격이 좋으셔서 이걸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못했어요. 응?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90%가 소송의 90%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실권료 제재를 해보세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이걸 엄격하게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가 옥상옥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적인 절차가 돼버린 거죠. 그건 참 안타깝죠. 예? 이렇게 변론 준비 기일을 연 경우, 근데 변론 준비 절차 하는 변론 준비 기일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열죠. 이렇게 변론 준비 기일을 연 경우 그 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은 그 뒤 변론에서 제출 못해. 이걸 실권효라 그래.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 그러나 직권조사상은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직권조사상 같은 경우야 이런 실권효의 제재가 미치지 않죠. 제출하여도 현저하게 소송을 지연시킬 염려가 없는 사항.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 준비 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권효의 제재가 미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252쪽 한번 보시죠. 자, 변론 준비 절차 뒤에 변론의 운영에 대해서, 자, 법원은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를 열고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론 준비 절차를 둔 취지가 원래 그거였어요. 변론 준비 절차에서 이 컴팩트하게 사건의 쟁점을 아주 컴팩트하게 쟁점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뭘 증거 조사를 어떤 걸 할지를 딱 정리를 해서 변론기를 한 번 열고 증거 조사하고 바로 사건을 끝내자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런 데를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되지는 못했어. 그래서 법원은 변론 준비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를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근데 이건 뭐 강행 규정도 아니고 훈시 규정에 불과하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변론의 실시 부분서부터는 다음 주차 강의 14주차 강의 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